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뀐 결정적인 순간은 과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세 이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 상업혁명의 장대한 역사를 9단계에 걸쳐 정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1세기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변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뿌리가 되었으며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재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단계는 농업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11세기 후반부터 도입된 삼포제 농법은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인겨 생산물을 발생시켰습니다. 철제 도구의 보급은 농업혁명을 가속화했습니다. 단단한 점토질 토양을 개간할 수 있게 되면서 유럽의 가용 경작지는 이전보다 약 2배가량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요는 곧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으며 상업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인구는 약 30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겨 식량은 도시로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환의 가치가 발견되면서 지역 단위의 작은 경제망이 서서히 기틀을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농민들은 시장으로 나가 자신들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봉건 제도에 경고했던 성벽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산의 증가는 단순한 풍요를 넘어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초기 상업 도시들이 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비옥해진 토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업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상업의 번영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토지는 이제 생존의 수단을 넘어 축적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의 첫 번째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단계는 지역 시장의 활성화와 정기시의 형성입니다. 12세기 유럽 곳곳에서는 정기적인 시장이 열리며 원거리 상인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은 유럽 상업의 허브로서 수많은 화물과 정보가 교차하는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향신료와 모직물 그리고 귀금속을 교환하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시장의 번성함은 곧 전문상인 계층의 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화폐가 교환되면서 환전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소를 넘어 새로운 문화와 소식이 전파되는 광장의 역할까지 겸비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거래는 유럽인들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사람들의 이동거리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는 마을 단위를 벗어나 관경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외침 속에서 근대 상업의 원형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발걸음이 모여 만든 이 경제적 에너지는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번영의 향기는 유럽 대륙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업적 열망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경제적 독립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제3단계는 십자군 전쟁 이후 원거리 무역의 본격적인 재개입니다. 지중해를 장악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동방과의 교역을 통해 전례 없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선들은 레반트 지역을 연결하며 향료와 비단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을 유럽 전역에 공급했습니다. 동방의 징이한 물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무역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 시기에 지중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부가 흐르는 황금의 통로로 기능하였습니다. 항해 기술의 발달로 더 크고 튼튼한 배들이 건조되면서 해상 운송 비용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동방과의 교류는 유럽인들에게 앞선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항해술을 전수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은 이제 내륙의 시장에서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타국의 항구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상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경제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도시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은 오히려 상업적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향신료 한 봉지가 금값과 맞먹던 시절에 무역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바다 위를 수놓은 도시들은 유럽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원거리 무역의 성공은 곧 막대한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다음 단계의 금융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지중해의 물결은 상업혁명의 거대한 엔진이 되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용기 있는 상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구마다 울려 퍼지는 선원들의 함성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4단계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금융기법의 발명입니다. 원거리 무역의 위험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음과 신용장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금 없는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같은 거대 금융 가문들은 유럽 주요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국제적인 송금망을 운영하였습니다. 복식북이라는 과학적인 회계 방식의 등장은 기업의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의 발달은 자본의 유동성을 극대화하며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보험제도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면서 해상 사고로 인한 상인들의 파산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본은 이제 눈에 보이는 금화뿐만 아니라 장부상의 숫자로도 존재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업의 성장은 상업 활동의 규모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피렌체와 시에나의 은행가들은 교황청의 재정을 담당하며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넘어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확립은 상업혁명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단계를 넘어 고도화된 자본주의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기록된 역사는 주관적인 감정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사고를 싹틔웠습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되고 분석되며 더 큰 이익을 향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갖추어 갔습니다.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유럽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며 대륙 구석구석으로 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 금융의 모든 기초 원리들이 이 시기에 좁은 은행 카운터 위에서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경이롭습니다. 상업은 이제 지식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제5단계는 지리상의 발견과 무역 경로의 획기적인 다변화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면서 기존의 실크로드가 차단되자 유럽인들은 바다를 통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탐험가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달하거나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지중해 중심의 무역 구조를 대서양으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항로의 개척은 유럽 상인들에게 전 세계의 자원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계 지도는 매일같이 수정되었으며 유럽인들의 세계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거대한 선단이 신대륙의 은과 동방의 향신료를 싣고 유럽의 항구로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역의 범위는 이제 국지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은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했지만 성공했을 때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가들은 해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탐험대에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정복과 소유의 대상이 되었으며 해양 강국들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열기는 유럽인들의 탐욕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며 상업의 영역을 무한히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는 원주민들의 고통과 착취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는 전 지구적 시장 경제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대양을 가르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끝을 향한 도전은 상업혁명의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제6단계는 식민지 수탈과 중상주의 체제의 확립입니다. 유럽의 군주들은 국가의 부가 금과 은의 보유량에 비례한다는 믿음 아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식민지는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본국의 완제품을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철저히 이용되었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가 상업활동에 깊숙이 개입하여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고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경제 모델은 열강 사이의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야기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각국은 보호 관세와 항해법을 통해 타국 상인들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무역은 이제 개인의 부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상주의 체제 아래서 유럽의 부는 비약적으로 축적되었으며 이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선단과 군대는 국가 경제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고 무력은 상업적 이권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 논리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게 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 경제 관념이 형성되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자원은 유럽을 세계의 공장이자 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중상주의는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자본의 초기 축적 단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국가는 상인들과 결탁하여 거대 기업의 등장을 도왔고 이는 곧 다음 단계의 기업 혁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황금을 향한 끝없는 집념은 유럽 대륙 전체를 거대한 경제 전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권력의 구조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상업의 기묘한 공생 관계는 근대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7단계는 자본의 집중과 합자회사의 등장입니다. 위험이 크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해외 무역을 위해 여러 투자자가 자본을 모으는 주식회사 형태가 탄생했습니다. 19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무역 독점권뿐만 아니라 군대 보유와 조약 체결권 같은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합자회사의 등장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거대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현대적 기업 구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런던에는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주권이 자유롭게 매매되며 자본의 유동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누구나 투자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자본은 사회 저변으로 깊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은 이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자본을 증식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위험은 분산되었고 성공의 보상은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합자회사는 대규모 원거리 무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도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본의 힘은 이제 개별 상인의 역량을 압도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소음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맥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환원되었고 이는 다시 새로운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글로벌 기업의 모든 원형이 이 시기에 모험적인 투자와 조직화된 경영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상업은 이제 개별 거래의 합을 넘어
시스템과 자본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8단계는 가격혁명과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입니다. 신대륙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은이 유입되면서 유럽 전역의 물가가 수십 년 만에 서너 배 이상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고정된 지대를 받던 전통적인 봉건 귀족들은 급격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반면 물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던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치솟는 가격 덕분에 막대한 부를 쌓으며 새로운 권력층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동은 봉건적 신분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에 기반한 새로운 계급 구조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르주아라 불리는 신흥 상인 계층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민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지주에게 예속되는 대신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계층으로 서서히 변모해 나갔습니다. 가격혁명은 유럽 경제의 혈액형을 바꾸어 놓았으며 모든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상업적 사고를 보편화시켰습니다. 시장 경제의 힘은 이제 전통과 관습을 압도하며 사회 운영의 가장 강력한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의 이동은 사회의 역동성을 부여했지만 빈부격차와 노동 착취라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는 정은대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진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태생적인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과 자본 축적 정도에 따라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중심축이 성벽 안의 영주로부터 시장터의 상인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이동이 완성되었습니다. 가격의 변동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형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가격혁명의 불길 속에서 재련되고 탄생하였습니다. 상업혁명은 이제 그 정점을 향해 치달으며 인류 역사의 다음 장을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9단계는 산업혁명으로의 필연적인 이행입니다. 상업혁명을 통해 축적된 막대한 자본과 발달된 금융망,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시장 네트워크는 기계 중심의 생산혁명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상업혁명이 닦아놓은 경제적 인프라 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원거리 무역을 통해 확보한 원료와 시장은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상업적 교환의 시대를 넘어 기술과 생산의 시대로 진입하며 문명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상업혁명은 단순히 상인이 돈을 번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낸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립된 자본주의의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11세기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거대한 산업의 파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혁신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진보시켜 왔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자본은 이제 기계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연료가 되었고, 상업적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상업혁명은 인류가 빈곤의 사슬을 끊고 풍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필수적인 관문이었습니다.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산업화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으며 현대 문명의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은 더 큰 효율과 성장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상업혁명의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모든 거래와 투자 그리고 생산 활동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며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창의적인 상업적 본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경제적 대서사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혁명의 9단계 발전 과정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탄생 비화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장대한 역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중히 물러가겠습니다.